귀하신 분들 오는 자리에 너 같은 게 알짱거려서 물 흐리지 말아줄래? 옛다. 5만 원 나가서 밥 먹고 집에 가. 화려한 육군 임관식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장군 사모님이 낡은 코트를 입은 친구에게 지폐 한 장을 구겨 넣었습니다. 남편 잡아먹고 궁상 떤다며 쏟아지는 모욕. 하지만 낡은 코트의 여자는 떨어진 돈을 차분하게 바라볼 뿐. 침착해 보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코트 안주머니에는 군인의 계급보다 높은 지독한 정의감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코대 높은 장군 부부뿐만 아니라 군내 사조직까지 연관된 최대 비리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가장 초라한 행색으로 가장 잔혹한 정의를 준비하는 어머니 강효진의 참교육 드라마.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충북 계룡. 육군 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단수많은 신임 장교들과 그들을 축하하러 온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인파 속에서 유독 눈에 띄게 시끄러운 무리가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로 도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마치 병풍 취급하는 여자. 바로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 최 여사 여기야 여기. 미영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 참 우리 그이가 이번에 군수처장으로 영전했잖아. 별 달더니 어찌나 바쁜지. 오늘 아들 임관식에도 겨우 시간 내서 온다니까? 미영이가 콧소리를 내며 낄낄거렸습니다. 남편이 준장, 즉 원스타가 된 덕분에 그녀의 어깨에는 마취뽕이 10개는 들어간 듯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죠. 주변 엄마들은 속으로는 재수 없어 했지만 장군 사모 님 눈에 들려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영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화려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마치 잘못 끼인 점처럼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거든요. 보풀이 하얗게 일어난 헤어진 코트에 유행 지난 뿔테 안경, 굽이 다 다른 단화를 신은 여자, 강효진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구두굽을 요란하게 내며 다가갔어요. 어머, 내 눈이 삐었나? 이거 강효진 아니니? 미영이가 효진의 낡은 코트깃을 검지와 엄지로 집어 툭툭 털어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세상에, 동창회에도 안 나오더니 여기서 다 보네. 꼴을 보아하니 남편 잡아먹고 팔자가 아주 사나워졌나 봐. 미영이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 그 깐깐한 성격. 애 어디 가서 빌어먹기나 하겠어? 효진은 아무 대꾸 없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사실 효진은 7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검소함이 몸에 배었을 뿐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육군 인사를 총괄하는 국방부 인사처장 투스타였습니다. 미영이 남편보다 한참 높은 직속 상관이었죠. 하지만 군 계급을 알리 없는 미영이는 효진의 허름한 옷차림만 보고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너 아들 하나 있다며? 걔가 이번에 임관하니? 미영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듣자 하니 아비 없이 자란 티가 날 텐데 군 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어? 선을 넘은 모욕이었습니다. 효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하지. 만미영이는 멈추지 않고 핸드백에서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효진의 코트 주머니에 구겨 넣었어요. 옛다, 친구로 써주는 거야? 가서 국밥이라도 사 먹고 얼른 가. 이미영이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 남편 이번에 별 딸고 군수처장 된 거 알지? 귀하신 장군님들 오시는 자리에 너 같은 게 알짱거려서 물 흐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정복 차림의 장교 한 명이 급하게 달려오려 했습니다. 효진의 전속 부관인 박대위였죠. 부관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감히 육군 인사처장에게 돈을 쥐어주다니. 당장이라도 달려와 미영이를 제압하고 충성을 외칠 기세였어요. 하지만 효진은 아주 짧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멈춰라. 지금은 아니다. 눈빛만으로 부관을 제자리에 얼어
붙게 만든 효진은 주머니에 꽂힌 돈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영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죠. 미영아, 이 돈은 잘 챙겨둬라. 조만간 내 남편 변호사 비용으로 필요하게 될 테니. 뭐, 이게 미쳤나? 진짜. 미영이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치켜드는 순간 행사장 스피커에서 웅장한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신임 장교 합동 임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효진은 치켜든 미영의 손을 무시하고 행사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저거 앉아봐.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악담이야. 라고 길길이 날뛰는 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효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낡은 코트 안주머니, 그 깊은 곳에는 대한민국 육군소장의 신분증과 남편의 죽음을 밝힐 차가운 증거들이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임관식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연회장 로비, 미영의 독설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구석에 몰아넣은 하이에나처럼 효진의 초라한 행색을 즐기며 샴페인 잔을 흔들었어요. 너 그거 아니? 내 남편 박진호 준장이 이번에 군수처장으로 가면서 인사 라인까지 꽉 잡고 있다는 거. 미영이는 붉게 칠한 입술을 비틀며 효진에게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왔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효진의 코를 찔렀어요. 요즘 군대가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사람 죽어 나가는 곳은 있거든. 미영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도에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곳 밤. 이면 북한군 숨소리가 들린다는 제77피 같은 곳 말이야. 제77피.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효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곳은 전방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귀신 잡는 골짜기라 불리는 사지였습니다. 미영이는 효진의 미세한 동요를 공포로 착각하고는 승리감에 도취해 쐐기를 박았어요. 내 전화 한 통이면 내 아들 거기 떨어지는 거 일도 아니야? 미영이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가서 총알바지가 되든 지뢰를 밟든 그건 내 운명이겠지? 그러니까 처신 똑바로 해. 주제 모르고 내 눈에 거슬리면 그땐 정말 재미없을 줄 알아? 미영이는 효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밀. 치고는 오만하게 웃으며 다른 장군 부인들의 무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효진은 흐트러진 코트 자락을 말없이 여몄어요. 그녀의 뒤에서 주먹을 꽉 쥔 박대위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효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것은 굴욕의 맛이 아니라 다짐의 맛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임관식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시각. 서울 한남동 육군 고위 장성 관사단지 내에 위치한 효진의 자택은 절관처럼 고요했어요. 현관에 들어선 효진은 낡은 회색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낮에 봤던 초라한 과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군사 서적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흑백 사진 한 장. 7년 전 의문의 차량 전복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윤상철 대령의 사진이었습니다. 효진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거친 손길로 쓰다듬었어요. 여보, 오늘 우리 민준이가 소위가 됐어. 당신이 입혀주고 싶어 했던 그 정복, 내가 대신 입혔어. 효진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는 것은 잠시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책상 뒤편에 걸린 족자를 걷어냈습니다. 그 뒤에는 차가운 금속 광택을 뿜어내는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나 보석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서류 뭉치와 수십 개의 USB,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녹음 테이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효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박진호 군수비리 및 인사청탁 리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난 7년,
남편이 사고로 위장된 타살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효진은 죽은 듯이 숨을 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승진을 위해 줄을 설 때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졌고 남들이 골프를 칠 때 그녀는 남편의 사고 기록을 1초 단위로 분석했어요. 그렇게 모은 피와 눈물의 기록들이 지금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남편의 권력이라며 자랑했던 그 군수처장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썩고 문드러진 뇌물로 쌓아올린 모래성인지 효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효진은 금고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사고 당시 차고 있었던 유리가 깨지고 멈춰버린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어요. 7시 42분. 남편의 심장이 멈춘 시간. 그리고 효진의 복수가 시작된 시간. 그녀는 멈춘 시계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가 정적한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미영아, 내가 실수했어. 효진은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임관 기념패와 금고 속 비리 장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제77지피. 그래, 거긴 참 위험한 곳이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기 딱 좋은 곳이니까. 효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안경 너머의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대한민국 육군의 모든 인사는 내 손끝에서 결정된다는 걸. 효진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결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육군 인사처장 소장 강효진. 내 아들을 사지로 보내겠다고? 효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아니, 내가 너희 부부를 그 지옥으로 보내주마. 계급장도 명예도 없이가? 장 비참한 모습으로. 효진은 도장을 서류 위에 내려 찍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 자국이 마치 핏빛 선전포고처럼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호랑이가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육군본부 군수참모처장실. 대한민국 육군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이 방의 주인 박진호 준장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값비싼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아내 최미영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박진호가 출근하자마자 집무실까지 쫓아와 성화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처리 안 했어? 그 강민준인가 뭔가 하는 놈 말이야. 미영이는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마치 백화점 환불 창구에서 진상 고객이 직원을 닥달하듯 남편을 재촉했어요. 제77지피가 거기 아니면 안 된다는 말. 과 함께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며 아주 싹을 잘라놔야 한다고 독을 올렸습니다. 박진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계급장을 단 군인도 아내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자신의 집무용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 박진호는 투덜거리면서도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이번 일은 나쁘지 않은 놀이였어요. 감히 장군 부인을 모욕한 괘씸한 과부의 아들. 그 녀석을 합법적으로 사지에 몰아넣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확인하는 달콤한 절차였기 때문이죠. 박진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국방 인사정보 시스템의 관리자 모드. 화면 가득 복잡한 암호화 보안 코드가 떴지만 군수처장인 그에게는 제 집 안방처럼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그는 강민준 소위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의 청년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박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재 대기 발령 상태.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보직 변경 탭을 클릭했어요. 드롭다운 메뉴에서 제3군단 제77 보병연대 수색소대장을 선택했습니다. 지도상에도 붉은 점으로 표시되는 가장 위험하고 고립된 최전방 초소였어요. 자, 미영아. 잘 봐라. 박진호는 아내에게 과시하듯 검지 손가락을 높이 치켜들었다가 변경 승인 버튼을 힘차게 내리눌렀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이제 처리 완료라는 팝업창이 뜨고 강민준 소위의 운명은 지옥으로 떨어질 터였습니다.
미영이도 기대에 찬 눈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경고음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푸른색이던 모니터 화면이 벌건색으로 뒤덮였어요. 경고. 접근 권한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박진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뭐야 이게. 그는 당황해서 마우스를 다시 클릭했습니다. 승인 버튼을 연타했어요. 하지만 붉은 경고창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토해냈습니다. 상위부서 통제 중 해당 장교의 인사는 인사사령부 직할 통제하에 있음. 변경 불가. 박진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군생활 30년. 별을 달기까지 수많은 인사청탁을 처리해봤지만 이런 메시지는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강민준이라는 소위 하나에게 강철 자물쇠를 채워둔 것입니다. 미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컴퓨터 고장 났어. 그녀의 눈에는 화면의 붉은색이 그저 기계 결함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국방부 컴퓨터를 무슨 고물상에서 주워왔냐며 빨리 고쳐서 보내버리라고 닥달했어요. 조용히 좀 해. 박진호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고장이 아니야. 막혔어. 미영이가 되물었습니다. 막혀. 뭐가? 누가 락을 걸었다고? 내 권한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박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들어 인사처 실무 담당자인 박중령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산을 확인해봐. 강민준 소위 보직 변경하려는데 왜 상위부서 통제가 뜨냐고. 전산 오류냐고 다그쳤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침묵. 잠시 후 박중령의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장님, 이거 오류가 아닙니다. 박진호가 소리쳤어요. 그럼 뭔데? 내 아이디가 준장 아이디인데 왜 권한이 없다. 는 거야? 박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해당 락을 건 코드가 마스터키 1입니다. 마스터키. 박진호는 수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마스터키, 그것은 육군 인사행정의 정점, 50만 장병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단 한 사람, 육군 인사처장만의 고유 식별 코드였습니다.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인사처장님께서 직접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이 락을 풀려면 처장님 생체 인증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박진호는 멍하니 붉은 빛이 감도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인사처장 강효진 소장. 그녀는 군내에서도 얼음 마녀라 불릴 만큼 원칙주의자였고 사적인 청탁은 씨알도 안 먹히는 인물이었어요. 게다 박진호 같은 갓 진급한 준장 따위는 눈만 마주쳐도 오금이 저리는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대체 왜 강효진 소장이 왜 일개 소위 따위를 직접 관리하지? 박진호의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갔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원인 모를 불안감이 뱀처럼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한 미영이가 다시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보, 뭐 하냐니까? 안 보네? 박진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그 강효진인가 뭔가 하는 여자, 그냥 평범한 과부라고 했지?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그래. 찌질하게 낡은 코트나 입고 다니는 여자. 왜? 설마 그 여자가 뭐라도 한대? 아니다. 박진호는 마른 세수를 하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그 여자는 힘없는 과부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등 뒤가 서늘해지는 걸까? 화면 속 붉은 경고창이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보내는 경고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빗방울은 마치 앞으로 박진호 부부에게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의 서막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천천히 그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으로 향하는 비포장 도로에는 며칠째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을 가르며 신형 전술 차량 한 대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K-2025라 불리는 군수처장 박진호 준장이 우리 군의 자부심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그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심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어요. 굉음과 함께 차량의 엔진룸에서 벌건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운전병과 선탑자가 간신히 탈출하자마자 육중한 차량은 불덩이가 되어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빗물에 섞여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병사들의 다급한 무전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을 기다려온 강효진에게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독 신형 전술 차량 주행 중 엔진 폭발, 불량 부품 의혹 속보 군수처, 특정 업체에 납품 몰아주기 정황 포착 사설 수천억 혈세 낭비, 병사들 목숨 담보로 뒷돈 챙긴 방산. 비리, 성역 없이 수사해야. 뉴스 앵커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박진호 준장의 집무실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진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리모컨을 던져 TV를 꺼버렸어요.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책상 위에는 부대에서 올라온 사고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기랄, 어떻게 된 거야? 엔진 결함은 절대 안 터진다며? 박진호는 납품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부관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처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또 뭐야? 기자들이라도 들이닥쳤어? 부관은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 어요. 그게 아니라 인사사령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처장님 라인. 그러니까 군수참모 과장급 이상 장교 전원액. 부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무정지 및 보직 해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보직 해임. 누구 마음대로? 인사처장 명예 특별 감찰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처장님도 감찰 조사실로 출석하라는 통보입니다. 박진호의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인사처장, 또 그 이름이었어요. 지난번 아들의 보직 변경을 막아선 그 마스터키의 주인. 그게 누구인지, 왜 자신을 겨냥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 옷을 벗게 생겼다는 공포. 많이 그를 짓눌렀어요. 여보, 정신 차려. 당신이 왜 그래? 겁에 질려 집무실을 나서는 박진호의 팔을 낚아챈 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내 최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명품 핸드백을 휘두르며 으스댔어요. 미영이는 감찰이 뭐냐며 내 남편이 누군데 감찰을 받느냐고 따졌습니다. 자기가 가서 인사처장인지 뭔지 그 인간 면상이나 좀 보겠다고 소리쳤어요. 미영이는 남편의 만류도 뿌리치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박진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아내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국방부 본청 지하,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특별감찰조사실. 긴 복도 끝에 육중한 철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취조실 특유의 차가운 백색 조명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방 한가운데 놓인 상석에는 한 사람이 뒤돌아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등받이 의자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의자 위로 드러난 어깨에는 황금색 견장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그 위압감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기세를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여기 책임자야? 미영의 하이힐 소리가 조사실 바닥을 울리며 상석으로 다가갔어요. 내 남편한테 감찰이라니, 제정신이야? 우리 남편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이러는 거야?
박진호는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미영이는 뿌리쳤습니다. 듣자 하니 여자라며? 영희가 다가갔어요.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는 몰라도 감히 내 남편 앞길을 막아? 당장 얼굴 돌려. 내 남편한테 사과하고 원상복구 안 시키면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 그 목소리가 미영의 고막을 파고드는 순간 미영의 입이 딱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주 익숙하고도 불길한 목소리.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미영의 회전의자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백색 조명 아래 의자에 앉아있던 인물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차가운 금속태 안경 너머로 뿜어나오는 서늘한 눈빛, 그리고 왼쪽 가슴에 달린 인사처장 강효진이라는 명찰. 양 어깨 위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두 개의 별, 미영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그녀가 입고 있던 명품 코트가 넝마처럼 느껴질 만큼 눈앞의 정복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강효진. 미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불과 며칠 전 낡은 코트를 입은 과부라며 5만 원짜리 지폐를 던져주었던 그 동창, 압이 없는 자식이라며 조롱했던 그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 육군소장의 정복을 입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당신이 인사처장님. 강효진 소장님. 효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미영의 얼굴을 검게 덮었어요. 효진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박진호의 보직 해임 명령서에 붉은 도장을 내리찍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리 놀라나, 친구야? 효진이 한 걸음 다가가자 미영이는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효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미영이와 박진호를 번갈아 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내 아들을 사지로 보내겠다고. 효진의 손끝이 박진호의 어깨에 달린 원스타 계급장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보내주려고. 내 남편 옷 벗겨서.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계급과 자본, 모든 것이 역전된 순간 미영의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입 밖으로 효진의 차가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서울의 밤하늘이 장대비로 찢어질 듯 울어대던 시각. 남산자락에 위치한 은밀한 공간. 일명 북악회의 비밀 아지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호 준장은 반쯤 풀린 눈으로 양주를 들이켰어요.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효진의 특별 감찰 칼날이 자신의 목젖 바로 밑까지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박진호는 비틀거리는 손으로 대포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중명, 나야. 수학이 넘어 전방부대 대대장인 박중명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박진호가 뇌물로 키운 북악회의 앞잡이였습니다. 박진호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이 날아가게 생겼어. 강효진 그 여자가 미쳐 날뛰고 있다고.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박진호의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그 여자 아들 강민준 소위 내 대대에 있지? 그는 지시했습니다. 굴려라. 아주 지독하게. 스스로 군복 벗고 나가게 만들던가 아니면 사고를 치게 만들던가. 그 여자가 제 새끼 챙기느라 내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명령은 비열했고 실행은 신속했습니다. 다음 날 강원도 최전방 강민준 소위가 복무 중인 수색대 대대장실. 박중령은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윤 소위, 자네 어머니가 인사처장이라며? 민준이 대답했으니. 다 그렇습니다. 박중령이 비아냥거렸어요. 아이고, 대단해. 투스타 엄마를 뒀으니 여기 생활이 우습겠어? 그래서인가? 자네 소대원들이 그러던데 소대장이란 놈이 훈련 때 요령만 피우고 뒤로 빠진다고.
명백한 모함이었습니다. 민주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험지를 달렸고 병사들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중령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민준의 가슴팍에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보고서 다시 써와. 그리고 오늘부터 수색대 투입 작전에서 빠져 행정반에서 대기해. 박중령이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백 믿고 설치는 놈한테 내 병사들 목숨 못 맡기니까. 그것은 군인으로서 최악의 모욕이자 사실상의 왕따 선언이었어요. 지휘권을 박탈당한 장교는 시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박중령은 민준이 울먹이거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징징대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야 강효진 아들이 특혜를 요구했다고 언론에 흘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민준은 흩어진 서류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흙이 묻은 전투화 뒤축을 강하게 부딪히며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대대장님, 부당한 명령입니다. 박중령이 되물었습니다. 부당. 저는 요령을 피운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작전 열애 명령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저를 전방 GOP로 보내주십시오. 박중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얘야, 내가 다 안다. 내 엄마가 너 편하게 지내라고 뒤에서 압력 넣은 거 여기가 내 놀이터야. 곱게 자란. 도련님이 어디서 까불어.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모욕. 주먹이 떨려왔어요. 하지만 민준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준의 눈동자 속에 7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강직했고 타협을 몰랐던 창군인 윤상철 대령. 아버지가 어린 민준을 무릎에 앉히고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군인은 편한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 그게 명예다. 민준은 대대장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아버지의 유언을 뱉어냈어요. 군복을 입은 이상 도련님은 없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자리는 병사들과 함께하는 참호 속입니다. 행정반 대기 명령 거부하겠습니다. 저를 GOP로 보내주십시오. 그게 제가 군인이 된 이유입니다. 대대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중령은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갓 임관한 소위의 눈빛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백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머니 강효진의 서늘함과 아버지 윤상철의 뜨거움을 동시에 닮은 진짜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국방부 청사인사처장 집무실의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효진은 헤드셋을 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통신감청 허가서, 작전명 쥐더디라는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국악회의 반격을 예상했던 효진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아들의 부대 전화회선을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협박을 당하면 즉시 헌병대를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헤드셋 너머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 자리는 병사들과 함께하는 참호 속입니다. 효진의 손이 멈칫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7년 전 남편이 비리 세력과 싸우러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여보, 들려요? 우리 민준이 당신 아들 맞네. 차가운 얼음 마녀라 불리던 강효진 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 울이 톡 떨어져 책상 위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 화면 속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졌어요. 대대장실에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어느새 아비보다 더 단단한 거목이 되어 있었어요. 민준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효진은 눈물을 닦아내며 헤드셋을 벗었습니다. 아들이 저토록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어미가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감상에 젖을 시간은 끝났습니다.
효진은 책상 옆에 놓인 붉은색 비상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눈물 젖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건드린 하이에나의 숨통을 끊어놓을 잔혹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아와 있었어요. 감찰실장,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북악회 놈들 리스트 전부 언론에 뿌릴 준비해. 효진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냉기를 갈랐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효진의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효진은 몰랐습니다. 북악회의 수장 송대현 총장도 이미 칼을 빼들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남산에서 박진호로부터 급보를 받은 송대현 총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강효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군. 좋아. 그는 책상 서랍에서 언론사 사장들의 비밀 연락처가 적힌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치자. 여론은 칼보다 빠르니까. 밤이 깊어 갔습니다.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의 목을 향해 동시에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은 거짓으로 뒤덮였습니다. 송대현 총장이 밤새 언론을 장악한 결과였어요. 효진이 북악회 비리를 폭로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효진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지휘봉을 휘두르듯 모든 언론과 방송이 일제히 한 사람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어요. 특보 육군 인사처장 강모 소장, 아들 황제복무 특혜 의혹 단독 최전방 GOP 지원했다던 아들, 알고 보니 보여주기쇼. 뒤로는 보직 변경 시도 설설. 어머니의 빗나간 모정, 군기강을 흔들다 속보 즉각 경질하라. 사조직 북악회의. 수장 송대현 육군참모총장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언론, 인맥과 댓글 부대를 총동원해 진실을 난도질했어요. 민준이 스스로 GOP를 지원했다는 팩트는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둔갑했고 효진이 아들을 보호하려 했던 모든 조치는 인사권 남용으로 매도당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어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찬사는 순식간에 권력형 비리 엄마라는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방부 게시판은 효진을 파면하라는 청원 글들로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지는 단상 위에 국방부 장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섰습니다. 국방부는 현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육군 인사처장 강효진 소장을 금일부로.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어요. 직위 해제합니다. 직위 해제.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명예. 그 순간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효진의 집무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효진은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어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인사처장 명패. 그녀는 자신의 손때가 묻은 명패를 천천히 쓰다듬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아주 잠시 동안만 이별한다는 듯이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정. 북악회 멤버들의 축배 소리가 천장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건배. 대단하십니다. 총장님. 박진호 준장은 얼굴이 벌개져서 송대현 총장에게 술을 따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감찰 조사실에서 벌벌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진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강효진, 그 여편네 별거 아니구먼. 그 여자가 직위 해제되자마자 제 감찰 조사도 바로 중단되더군요. 증거 불충분이라며? 박진호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역시 힘이 최고입니다, 총장님. 송대현 총장은 시가를 피우며 거만하게 웃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나? 여자는 칼을 쥐어줘도 요리나 할 줄 알지, 정치는 모른다고. 감히 내 목을 치려 들다니, 주제를 알아야지.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해 웃고 떠들었습니다. 효진이 옷을 벗게 되었으니 이제 그동안 저질렀던 군수비리와 뇌물장부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때 박진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최미영이었어요. 여보, 봤어.
뉴스. 내가 뭘 했어? 꼴 좋다 그랬지? 미영의 목소리는 옥타브가 한껏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여자한테 전화 좀 해보려고. 감히 내 남편을 건드리고 무사할 줄 알았나 봐. 아주 맛 좀 봐줘야지. 박진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마음껏 해. 이제 끈 떨어진 년인데 뭐가 무서워. 박진호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미영이는 도끼 어린 손가락으로 효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가지 않았어요. 수학이 넘어 효진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이는 그 침묵을 패배자의 굴욕이라 여기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강효진 씨. 아니, 이제 그냥 강효진 아줌마라고 불러야 하나? 미영이는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어때? 내 남편이 군수처장인 게 우스워, 언니?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우리 같은 진짜 힘 앞에서는 촛불이야. 미영의 독설이 이어졌어요. 꼴 좋다, 정말. 아들도 전방으로 쫓겨나고 너도 옷 벗고 이제 뭐 해먹고 살래? 내가 식당 설거지 자리라도 알아봐 줄까?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효진은 단 한마디, 대꾸도, 한숨조차도 내쉬지 않았어요. 마치 전화기가 켜져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고요함.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너 듣고 있어? 대답 좀. 해봐, 억울해. 분해. 그제야 효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건조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아. 미영이가 멈칫했어요.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마라. 김이 빠지면 맛없잖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이는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았어요. 패배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는 마치 덫을 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그 서늘한 속삭임 같았어요. 텅 빈 집무실, 효진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을 담은 종이상자 맨 위에는 7년 전 남편과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 위 달력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를 바라보았습니다. D-Day, 바로 오늘이었어요. 직위 해제,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들을 가장 깊은 안심의 늪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효진이 던진 최후의 미끼였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 속으로 들어가야지. 효진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인사처장이 아니었어요. 계급장도 지위도 내려놓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가장 자유롭고 위험한 복수기가 되었습니다. 효진은 짐 상자를 들고 일어났어요. 텅 빈 집무실에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곧 시작될 피해 축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어요. 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진의 눈빛은 그 어둠보다 더 짙고 깊게 빛나고 있었어요. 며칠 전 국방부 장관실. 효진과 장관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 장군, 자네를 직위 해제할 걸세. 장관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지만 효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장관의 의중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옷을 벗겨주십시오. 그래야 놈들이 안심하고 굴 밖으로 기어나올 겁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1급 기밀 도장이 찍힌 붉은색 봉투를 꺼내 효진에게 건넸어요. 이건 자네 해임서가 아니야? 특별수사 지휘권 일세. 장관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계급장 떼고 민간인 신분으로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공식. 적인 수사로는 놈들의 꼬리 자르기를 막을 수 없네. 몸통 송대현과 그 측근들을 한 곳에 모아 일망타진하게. 그것은 장관과 효진 단둘만이 공유한 밀명이었습니다. 효진이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은 송대현이라는 거대한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고육지책이었던 것이죠. 강원도 인제군
깊은 산속.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군 고위 장성들만의 비밀 휴양지인 운정산장에는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은 오늘 밤 육군을 집어삼킨 거대한 비리의 온상이자 쥐새끼들이 안심하고 모여드는 은밀한 둥지였어요. 검은색 관용차들이 빗줄기를 뚫고 줄지어 산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차에서 내린 것은 며칠 전 감찰 조사실에서 사색이 되었던 박진호 준장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더불어 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산장거실, 벽난로 앞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던 남자가 팔을 벌려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조직 부각회의 정점이자 이번 군수비리의 몸통인 송대현 육군참모총장이었어요. 어서 오게, 박 장군. 마음고생 많았지? 박진호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송대현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충성. 총장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효진, 그 독사 같은 여자가 설치는 바람에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송대현은 여유롭게 웃으며 박진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죽긴. 왜 죽나? 자네는 내가 아끼는 아우인데. 강효진이 날아가자마자 내가 인사사령관에게 지시해서 자네 직위 해제도 다 풀어놨어. 송대현이 시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이제 다시 군수처장으로서 나라 돈 좀 만져야지. 박진호가 감격했어요. 감사합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거실에는 부각회의 핵심 멤버들인 방위사업청 국장, 군수사령관 등 별 여러 다른 장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최고급 양주와 함께 두툼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이 열리자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USB, 그리고 이중 장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 신형 전술 차량 엔진 납품 비리로 챙긴 수백억 원의 리베이트 내역이 담긴 이른바 생명장부였어요. 송대현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들 잔들어,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어요. 폭우가 내리는 창밖과는 대조적으로 산장하는 탐욕과 기만으로 흥건했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대담하고 추악해졌어요. 누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총장님, 강효진 그 여자 말입니다. 정말 조용히 물러날까요? 남편 복수하겠다고 7년을 칼을 갈았다던데. 송대현이 코웃음을 쳤어요. 칼. 이 빠진 칼로 뭘 하겠어? 아들 인질로 잡고 흔드니까 바로 무너지더구먼. 여자란 게 다 그렇지. 모성애 어쩌고 하면서 질 짜다가 끝나는 거야? 송대현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냈어요. 7년 전 윤상철이 기억나? 강효진 남편 말이야. 그놈도 참 지독했지? 우리가 주는 떡을 좀 받아먹고 눈 감아줬으면 지금쯤 별 딸고 잘 살았을 텐데. 박진호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주제를 모르고 총장님 앞길을 막으려다니. 박진호가 술잔을 기울였어요. 그날 밤 브레이크만 고장 나지 않았어도 참 좋은 친구였는데 말이죠. 송대현이 낄낄댔습니다. 그러게 차는 항상 정비를 잘해야 한다니까. 특히 브레이크 오일 라인은 누군가 건드리기 딱 좋거든. 그들은 7년 전 정의로운 군인이었던 윤상철 대령을 암살했던 그 끔찍한 범죄를 마치 지난주 골프 경기 무용담처럼 떠들며 낄낄댔어요. 사람의 목숨을 아삭아삭 씹어먹은 죄책감 따위는 그들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돈,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 주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청소 카트를 미는 늙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작업복에 퍼퍼먼 앞치마, 머리에는 촌스러운 수건을 두르고 커다란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린 산장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테이블로 다가와 장군들이 마구 어지러뜨린 빈 술병과 안주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장군들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청소부란 가구나 벽지처럼 존재감 없는 하등한 배경일 뿐이었으니까요. 박진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여기 얼음 좀 더 가져와.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청소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천천히 얼음통을 채웠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술에 취한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청소부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잿더리를 비우는 척하며 잿더리 밑바닥에 붙어있던 초소형 도청 장치의 배터리를 은밀하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쟁반을 들어올리며 송대현, 박진호의 얼굴을 마스크 너머로 깊게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 주름진 눈꺼풀 너머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타오르는 도깨비불 같았어요. 그녀는 바로 직위 해제된 전인 사처장 강효진이었습니다. 효진은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며칠간 지옥을 견뎠어요. 아들을 모함하고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쫓아낸 놈들이 가장 방심한 순간, 자신들의 입으로 7년 전 남편의 죽음을 자백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산장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방금 송대현의 입에서 나온 말, 브레이크 오일 라인은 누군가 건드리기 딱 좋다는 그 한마디가 효진의 가슴속에 꽂혀있던 7년 묵은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놈들은 남편을 죽였고 이제는 그 죽음을 안주 삼아 웃고 있었어요. 효진은 카트를 밀고 천천히 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쓰고 있던 두건과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던졌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드러나고 붉게 충혈된 눈에서는 살기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소형 무전기를 꺼냈어요. 수신기는 이미 켜져 있었고 산장 주변에 매복해 있던 그들에게 신호가 가고 있었습니다. 효진의 목소리는 산장의 폭우 소리보다 더 차갑고 낮았어요. 타깃 확인, 전원 확보, 녹취 완료, 증거 확보. 그녀는 굳게 닫힌 거실 문 너머 낄낄대는 쥐새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밖에서는 천둥이 쳤어요. 번쩍이는 번갯불에 효진의 그림자가 길게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저승사자의 그림자였어요. 안심한 쥐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제 발로 들어온 이곳이 사실은 굶주린 호랑이의 아가리 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호랑이가 지금 막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을.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천둥 소리가 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자연의 포효 소리에 묻혀 효진의 무전 소리는 것일 안 그들에게 닿지 않았어요. 복도 끝 어두운 구석. 효진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산장의 모든 CCTV와 도청 장치를 제어하는 마스터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에는 거실에 풍경이 정확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천장 환풍구 틈새에 효진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놈들의 추악한 민낯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송대현 대장의 입에서 나온 자백. 효진은 떨리는 손으로 녹화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이 파일 하나면 대한민국 육군 수뇌부 전원을 구속시킬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였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장군들은 흥을 돋우기 위해 지하 노래방 시설로 자리를 옮겼어요. 거실이 텅 비자 효진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송대현의 007 가방에 고정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법정에서 놈들이 빼마지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물증. 효진은 재빨리 거실로 들어갔어요. 놈들이 지하로 내려간 틈을 타 주어진 시간은 불과 5분 남짓. 그녀는 가방의 잠금 장치를 능숙하게 해제했습니다. 가방이 열리자 현금 다발과 함께 검은색 가죽 양장본 노트가 나왔어요. 그것은 송대현이 지난 10년간 관리해온 이른바 북악회 관리 대장이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정치인, 로비를 한 언론사, 그리고 제거해야 할 대상들의 명단.
효진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장부를 넘겼어요. 2024년, 2020년, 2018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던 그녀의 손이 2019년 3월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멎었어요. 페이지 한가운데 너무 나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전명 청소. 대상 육군대령 윤상철. 사유 군수비리 내부고발 예정자. 처리 방식 차량 전복 사고 위장. 브레이크 유압라인 절단. 실행 제77정비대대장 현 박진호 준장 지시. 그리고 그 아래 최종 승인란에 선명하게 휘갈겨진 송대현 대장의 친필 서명. 효진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설마 했어요. 같은 군복을 입은 전우를, 그것도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이렇게 조직적으로 살해 명령을 내렸을 줄이야. 7년 전 그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남편을 부여잡고 오열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은 사고가 나기 전날 밤 효진의 손을 잡고 말했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하지만 군인이니까 도망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밝혀낼게. 그렇게 떨던 남편을 죽인 자들이 지금 지하에서 낄낄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효진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장부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어머니, 임무 완수하십시오. 환청처럼 들려오는 아들 민준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언. 정의. 효진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어요. 비릿한 피 맛이 이성을 깨웠습니다. 사적 복수는 놈들이 원하는 바였어요. 놈들을 죽여서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에 세워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것,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저들에게 파면과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원했던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효진은 칼 대신 장부를 품에 안았어요. 그리고 품 안에서 무전기를 꺼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어요. 증거 확보했다. 남편의 살인 교사 증거까지 전부. 효진은 눈물을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눈물 그대로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어요. 전 병력 진입하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놈들의 계급장을 찢어라. 천둥이 쳤습니다. 동시에 산장 밖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켜졌어요. 국방부 검찰단과 헌병대 특수임무대가 빗줄기를 뚫고 산장을 포 위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효진은 장부를 든 채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쥐구멍은 모두 막혔습니다. 사냥꾼이 더들 걷어올릴 시간이었습니다. 위하여. 북악회의 영원한 번영을 위하여. 지하 노래방에서 울려 퍼지는 송대현 대장의 건배사는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장군들의 얼굴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박진호 준장은 탬버린을 흔들며 아부를 떨기에 바빴고 방위사업청 국장은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 육군을 지휘하는 별들이라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배를 불린 돼지떼에 불과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노래방의 방음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쾌한 뽕짝 리듬이 흐르던 공간에 찬물을 끼얹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송대현은 마이크를 잡은 채 인상을 찌푸리며 문 쪽을 돌아보았어요. 뭐야? 어떤 놈이 감히? 문 앞에는 아까 그 청소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은 비에 젖어 축축했고 손에는 쟁반 대신 검은색 가죽 장부가 들려 있었어요. 박진호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소리 질렀습니다. 아줌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문을 발로 차, 당장 나가. 안주나 더 가져오란 말이야. 하지만 청소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안주. 그래, 여기 내 놈들이 평생 씹어 먹을 안주가 있지? 낮고 또렷한 목소리. 박진호의 술이 확 깼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 리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톤 그제야 그는 청소부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던진 그 얼굴, 박진호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나왔어요. 강효진. 송대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위 해제되어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할 여자가 왜 이 깊은 산속 별장에 청소부 복장으로 서 있는가? 효진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이 작업복 지퍼를 잡았습니다. 지퍼를 내리는 소리가 노래방 반주기를 뚫고 들려왔어요. 효진이 젖은 작업복을 벗어던지자 뒤따라 들어온 부관이 정중하게 정복 재킷과 정모를 건넸습니다. 효진이 재킷을 어깨에 걸치자 눈부신 초록빛 위로 칼주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왼쪽 가슴을 가득 채운 30년 근속의 약장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났고 그 위에는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 소장 계급장이 조명 아래 서리빨 같은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육군 인사처장 강효진 장군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백의 별 3개, 4개를 단 장군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어요. 송대현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직위 해제된 민간인이 군복을 입어? 당장 헌병 불러. 효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장부를 탁자 위에 내던졌어요. 헌병 걱정 마십시오, 총장님. 부르지 않아도 이미 와 있으니까. 효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았어요. 대한민국 군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쓴 대가, 50만 장병이. 피를 팔아 배를 채운 대가, 지금부터 치르게 해주지. 효진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순간 지하 노래방의 채광창 유리가 박살나며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국방부 헌병대 특수임무대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들이닥쳤어요.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비상구가 터지듯 열리며 무장한 수사관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전원 손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바닥에 엎드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방위사업청 국장은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다 제압당했고 박진호는 도망치려다 헌병의 군화발에 차여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박진호가 발버둥 쳤어요.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군수처장이야. 헌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진호 준장, 군형법 제10조, 형. 법 제26조 직권남용,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차가운 수갑이 박진호의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그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송대현 총장만이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어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권위를 놓지 않으려 발악했습니다. 강효진. 내가 감히 하극상을? 내가 육군참모 총장이야. 내 허락 없이 누가 날 체포해? 효진은 헌병들을 물리치고 송대현의 코앞까지 다가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정모를 주워 먼지를 털고는 정갈하게 머리에 썼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송대현의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그것은 7년 전 송대현이 직접 사인했던 윤상철 대령 제거 승인서였습니다. 송대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효진이 말했습니다. 하극상. 아니, 이건 정의 구현이다. 효진은 송대현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장 계급장을 거칠게 잡아뜯었어요.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송대현의 사성 계급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살인자일 뿐이야. 송대현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지만 효진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의 정강이를 걸어찼어요. 송대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가 떨어졌고 즉시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송대현, 살인교사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한다. 효진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당신에게 묵비권은 없다. 모든 죄는 법정에서 낱낱이 까발려질 테니까. 효진의 선고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권력자가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바닥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어요. 별들이 추락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소란이 잦아들고 줄줄이 연행되어 나가는 범죄자들의 뒤를 효진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노래방 반주기에서는 여전히 끊기지 않은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효진은 바닥에 떨어진 송대현의 찢어진 계급장을 구두발로 밟고 섰습니다. 7년, 이 순간을 위해 숨죽여 울었. 던 2555일에 밤 남편을 죽인 원수를 제 손으로 잡았어요. 하지만 효진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깊은 슬픔과 허탈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을 지휘하던 검찰단장이 다가와 격려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작전 성공입니다. 효진은 천천히 거수경례로 답했습니다. 고생했네. 놈들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주게. 그게 내 남편 윤상철 대령에 대한 예니까? 효진은 뒤돌아 밖으로 나갔어요.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빛이 젖은 그녀의 정복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두 개의 별이 오늘따라 유난히 슬프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에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지난번 산장의 폭우와는 달랐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겨 내려보내는 차갑고도 정화된 가을비였습니다. 한남동 육군 장성관사단지 높은 담벼락 아래 한 여자가 비를 흠뻑 맞으며 서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품 코트를 휘날리며 기사를 대동하고 다녔던 준장 부인 최미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어요. 압류 딱지가 붙은 집에서 쫓겨나 급하게 걸쳐 입은 얇은 카디건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졌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진 마스카라 자국이 검은 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벌써 2시간째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손등이 짓물러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 박진호는 구속되었고 숨겨둔 차명 계좌와 부동산까지 모조리 국고로 환수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똥아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짓밟았던 강효진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철문이 열렸어요. 검은색 우산을 쓴 효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복 차림. 그녀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2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무거워 보였어요. 미영이는 효진을 보자마자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효진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오열했어요. 효진아, 친구야. 내가 잘 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그이 감옥만은 안 가게 해줘. 응? 내가 말만 잘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며? 효진은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눈으로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미영이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미영이는 효진의 침묵을 긍정으로 착각하고 더 매달렸어요.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장군인 줄 몰랐잖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니? 미영이가 효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얼마나 친했어? 친구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내가 다 갚을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제발 나 좀 살려줘. 비굴함의 극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과거의 오만함도 헌. 신짝처럼 내다버리는 그 모습에 효진은 한숨이 나왔어요. 효진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미영의 귀에 박혔습니다. 미영아. 미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넌 친구가 아니라 악마를 보았어야 했어? 효진은 바짓단을 잡은 미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영이가 진흙탕에 나뒹굴었어요.
내가 7년 전 내 남편 죽음에 대해 침묵했을 때 우린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효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을 때 넌 내게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됐고. 미영이가 소리쳤어요. 그건 박진호가 시킨 거야. 난 몰랐어. 효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영이는 효진을 서늘하고 푸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어요. 내 아들 민준이 내가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비웃었던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미영이는 덜덜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전방 GOP다. 효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뜨거운 분노가 실렸어요. 내가 억지로 보내려다 실패했던 그곳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 비리 덩어리인 너희들이 망쳐놓은 군대를 내 아들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단 말이다. 효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군인의 명예를 위해 사지로 걸어 들어갔는데 장군 부인이라는 작자가 고작 돈 몇 푼, 집 한 채 지키겠다고 친구를 팔고 남편을 팔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미영이가 흐느꼈어요. 그래도 나는 갈 데가 없어. 그게 내 알바인가? 효진은 갑게 돌아섰습니다. 너는 군인 가족의 자격이 없다. 아니,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없어. 효진이 철문을 향해 걸었어요. 다시는 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땐 헌병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심판할 테니까. 효진은 미련 없이 철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이가 뒤늦게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효진아,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철문은 자비 없이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미영이는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만이 그녀의 젖은 어깨를 때리며 과거의 죄를 씻어내라 다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씻겨 내려가는 것은 그녀의 탐욕과 허영심뿐. 이미 지은 죄의 무게는 평생 그녀의 등을 짓누를 것입니다. 효진은 현관에 들어서서 젖은 우산을 접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미영의 울음소리가 희미해질 때까지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 끝은 달콤하기보다는 쓰고 아렸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 효진은 거실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7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며 아내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어느 날 대한민국 국방부 대회의실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풀. 레시가 터질 때마다 단상 뒤에 걸린 현수막의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고 윤상철 대령 순직 재심사 결과 발표 및 명예회복식.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차가운 서류철 속에 묻혀있던 한 군인의 죽음이 마침내 국가와 군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대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방부는 2019년 3월 발생한 고 윤상철 대령의 사망사고가 군납 비리를 파헤치던 중 발생한 조직적인 사주에 의한 사례임을 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문을 읽었어요. 이에 고인의 죽음을 순직으로 변경하며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해 TV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숙연해졌고 비리의 온상이었던 북악회의 만행에 다시금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순간 정작 그 자리의 주인공이어야 할 미망인 강효진 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강원도 철원 민간인 통제선 이북의 최전방 수색대 면회실. 창밖으로는 앙상한 가을 나무들과 녹슨 철조망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효진은 테이블 앞에 앉아 굳게 닫힌 문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비리 수사일지, 그리고 그 맨 뒷장에 적혀있던 아들을 향한 편지였어요. 철문이 열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군인이 들어왔습니다. 위장 크림이 덜 지워진 얼굴, 며칠간 씻지 못해 땀 냄새가 배어있는 전투복.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청년 장교, 아들 강민준 소위였어요. 민준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멈칫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철의 여인 강효진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을 기다리다 지친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평범한 어머니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효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잡자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다이어리를 건넸어요. 민준아, 이걸 내게 주기까지 7년이 걸렸구나. 민준은 의아한 눈빛으로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200일. 9년 3월 12일. 민준아, 아빠가 무섭지만 용기를 내는 이유는 내가 살아갈 세상은 정의로웠으면 해서다. 한 장 한 장.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들. 그리고 그 기록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가 견뎌야 했던 7년의 침묵과 고독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잊고 현실에 타협하신 줄로만. 민준은 기억했어요. 어머니가 동창들에게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숙였던 날들을. 아들이 비겁하다며 대들 때조차 묵묵히 부엌에서 칼을 갈던 어머니의 뒷모습을. 효진은 아들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너를 지키려면 내가 더 낮아져야 했어. 내가 힘을 가질 때까지 놈들이 안심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 민준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다. 효진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내 아버지는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비리와 싸우다 전사하신 거야. 너는 자랑스러운 윤상철의 아들이다. 민준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짊어졌던 그 천근만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최전방에서 고생하며 며칠 밤을 새우는 동안 어머니는 7년 동안 매일 밤 홀로 지옥을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준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군화 뒤축을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절도 있고 어느 때보다 뜨거운 거수 경례였어요. 충성. 육군 소위 강민준. 민준의 목소리가 면회시를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교로서 존경합니다. 어머니. 그것은 상관에 대한 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쳐 정의를 증명해낸 한 인간에 대한 아들의 순수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효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단단해진 아들의 어깨, 땀 냄새 섞인 군복의 향기.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훈장이었어요. 고맙다.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아들. 면회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어요. 7년 전 멈춰버렸던 그들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국립서울현충원.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묘역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정복을 입은 훤칠한 청년 장교, 강민준 소위. 다른 한 명은 더 이상 군복이 아닌 포근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중년의 여인, 강효진이었습니다. 그들은 26번 묘역, 비석 하나 앞에 멈춰 섰어요. 육군대령 윤상철의 묘, 비석 앞에는 국화꽃 다발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순직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준비해온 소주를 따랐어요. 아버지, 민준이 왔습니다. 잔을 올리는 아들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길을 걷게 된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왜 그토록 힘든 길을 가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해내셨어요.
아버지 억울한 거 다 풀으시고 놈들 싹 다 잡아서 감방에 쳐 넣으셨어요. 민준이 비석을 향해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는 제가 지킬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효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 남편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은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잠깐 자리 좀 켜줄래? 아빠랑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서.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저만치 물러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단둘이 남은 시간. 효진은 차가운 비석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친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어요. 마치 7년 전 마지막으로 잡았던 남편의 따뜻한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효진은 비석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쓰다듬었어요. 보고 있어? 나 약속 지켰다. 효진은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달고 다녔던 소장 계급장이었어요. 나 전역했어. 당신이 못다 한군 생활, 내가 다 채우고 나오는 길이야. 효진은 계급장을 비석 위에 남편의 이름 옆에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효진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어요. 그 바람은 마치 남편이 수고했어, 여보라고 속삭이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효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것은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소녀처럼 해맑고 꾸밈없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여보, 임무 완수했어. 나 이제 장군 안에. 비효진은 고개를 들어 시리도록 파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나 이제 그냥 민준이 엄마 할래. 당신 아내로, 여자 강효진으로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게. 멀리서 아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가시죠? 효진은 비석을 향해 가. 벽에 손키스를 날리고는 아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석 달 뒤, 서울 강남의 작은 카페. 효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군복 대신 편안한 니트 차림. 어깨 위에 무거운 별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학이 넘어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전 인사처장님 맞으시죠?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소리 주인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군생활 중에 억울하게 불명예 제대를 당했어요. 상관이 비리를 덮으려고 남편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처장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효. 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이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부당한 권력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의 자신처럼. 효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역한 민간인. 더 이상 별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중년 여성. 하지만 그녀에게는 7년간 갈고 닦은 날카로운 칼날이 남아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칼날. 효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죠. 전화를 끊고 효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번엔 복수가 아니라 진짜 정의를 위해. 효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걸쳤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다시 한번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진짜 영웅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드라마 어떠셨나요? 남편의 못다 한정의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간 아내, 아들을 바르게 키워낸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 둘 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가슴을 울리는 드라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